제주공항 근처의 오래된 게스트하우스 해안의 집. 그곳에는 아침부터 커피 내음과 세제 향이 섞여 있었다. 도윤아, 이 수건들 빨래방에 좀 돌리고 와라. 네, 엄마. 27살의 이도윤, 그에게 하루는 늘 같은 순서로 시작됐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손님이 남긴 이불을 걷고 세탁기를 돌리고 저녁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또 다른 하루를 이어갔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발바닥엔 늘 습진이 남았다. 그럼에도 그는 늘 웃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손님들이 짜증을 내도 무시를 해도 그는 예의 바른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묵직한 공허함이 있었다. 학교를 다닐 때는 세탁소 아들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고 20살이 넘은 지금은 가난한 청년으로 손님들에게 은근히 무시당했다. 너도 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 할 거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도윤은 그냥 어깨를 으쓱했다. 그래도 나한텐 엄마가 있잖아. 그의 어머니 김지연 58세는 허리 굽은 채 세탁기 앞에 앉아 살았다. 한때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었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함께 모든 걸 잃고 제주로 내려왔다. 지연은 매일 밤 묵묵히 기도를 올렸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마세요. 그날 아침 게스트하우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노신사가 들어왔다. 흰 머리에 반듯한 자세,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 하나. 그는 한눈에도 평범한 여행객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윤은 여느 때처럼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숙박하러 오셨습니까? 노신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곳 예약한 사람은 정태훈이요.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그가 머리를 갸웃거릴 때 노신사는 게스트하우스를 천천히 둘러봤다. 낡은 벽지와 세월이 묻은 가구들, 그리고 피아노 한 대. 그 피아노를 본 순간 노신사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이 피아노 누가 치요? 도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겁니다. 그 짧은 대답에 노신사는 미묘하게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래. 아주 오래전에도 이런 피아노가 있었지. 그날 밤 도윤은 청소 도중 손님방 앞을 지나며 이상한 걸 발견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음악 소리. 바로 그 피아노 소리였다. 놀라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태훈이라 불린 노신사가 자신의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천천히 누르고 있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추억하듯 손끝을 떨며 연주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연아, 이 곡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도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을 듯 얼어붙었다. 지연, 그건 바로 그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창문 밖으로 제주 바다의 푸른빛이 들어왔다. 바람은 따뜻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묘하게 차가웠다. 밤새 그 낯선 노신사의 피아노 선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들리던 지연아라는 속삭임.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던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어제 온 손님 있잖아. 혹시 아는 분이야? 김지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응? 글쎄, 나는 처음 보는데 왜? 그분이 피아노를 치더라. 그리고 엄마 이름을 부르던데. 그 말에 지연의 손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뜨거운 물방울이 손등에 튀었는데도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래? 착각한 거 아닐까?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목소리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정태훈은 거실 한켠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양복 차림에 노신사답지 않게 손에는 오래된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윤은 물컵을 들고 다가갔다. 손님, 커피 드릴까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을 유심히 바라봤다.
이봐, 자네 나이 27쯤 됐나? 예, 맞습니다. 그래. 참 묘하구나. 나도 그 나이 때 이 섬에 왔었거든. 그의 말투엔 어딘가 회한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문득 피아노 건반 위에서 느껴졌던 그 떨림이 떠올랐다. 이 사람 그냥 여행객이 아니야. 잠시 후 지연이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태훈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공기가 식었다. 태훈은 천천히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몇 년 만이죠? 30년쯤 되었나?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렸다. 깨진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며 정적이 깊어졌다. 도유는 어리둥절했다. 엄마 아는 분이야?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고 태훈이 대신 말했다. 그래, 아주 오래된 인연이지.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묵직했다. 방 안에 누운 도유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가 왜 저렇게 흔들리는 거지? 저 사람은 대체 누구야? 그 시각 거실에서는 두 사람의 낮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연 씨, 나도 그때는 몰랐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있을 줄은. 지연은 눈을 감았다.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이도윤은 제 아들이에요.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태훈의 표정이 굳었다. 그럼 나와의 일은 모두 지웠다는 건가요? 그래요. 그게 저한테는 살아남는 길이었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유는 복도 뒤편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번쩍였다. 나와의 일 그 아이가? 도유는 문가에 선 채 손가락이 저려왔다.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그는 문틈으로 어머니와 노신사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무언가 오랜 세월 묻혀있던 진실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유는 태훈의 방을 정리하다 낯선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다. 정중히 두드려 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그리고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다.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바로 정태훈이었다. 그는 한눈에 알아봤다.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나란히 서 있었고 여자의 손에는 작은 피아노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다.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이게 뭐야? 그 순간 문이 덜컥 열렸다. 태훈이 들어왔다. 둘의 시선이 동시에 사진 위에서 맞닿았다. 짧은 정적 그리고 무겁게 내려앉는 공기. 그건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네가 보면 안 되는 사진이네. 도유는 사진을 손에 쥔 채 물었다. 이 여자가 제 어머니죠? 태훈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한 채 눈을 피했다. 그래요. 왜 엄마 사진이 선생님 지갑에 있어요? 그건 아주 오래된 일 때문이네. 나도 이렇게 다시 마주칠 줄은 몰랐어. 도유는 어이가 없었다. 아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냥 묵고 가는 손님이 제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태훈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자네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게. 모든 답은 그녀에게 있네. 그 말을 남기고 태훈은 방을 나섰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묘하게 죄책감과 슬픔이 뒤섞인 듯 보였다. 그날 오후 도유는 카운터에 앉아 사진을 바라보았다. 지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만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결국 도유는 입을 열었다. 엄마, 이 사람 알아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미묘하게 흔들렸고 커피가 가장자리로 넘쳐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분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야. 그럼 아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떨궜다. 그때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어. 나한테는 너 하나만이 전부였으니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도윤은 아직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지금 왜 나타난 거예요? 그냥 우연이에요. 아니. 지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했어. 순간 등 뒤로 싸늘한 기운이 흘렀다. 그 말은 마치 오래전 약속 같았다. 도윤은 손에 쥔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였다. 그가 알던 어머니의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피아노 선율이 귀를 스쳤다. 누군가 저 멀리서 건반을 누르고 있었다. 바로 그 곡 태훈이 쳤던 그 멜로디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곡이야말로 모든 진실의 열쇠라는 것을. 밤이 깊어가던 호텔의 라운지. 그날따라 아무도 없었다. 한민수는 불 꺼진 공간에서 조용히 피아노 앞에 앉았다. 낡은 건반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가 손가락을 올리자 뚝 하고 오래된 건반이 미세하게 울렸다. 그는 천천히 기억 속 선율을 더듬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허밍하던 그 멜로디, 그리고 태훈이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다. 이 곡 왜 이렇게 익숙하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감정이 쏟아졌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다. 그 순간 라운지 문이 열렸다. 정태훈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빛 한 줄기가 민수의 얼굴을 비췄고 태훈의 눈이 커졌다. 이 곡 어디서 배웠나? 태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주 흥얼거렸어요. 그 대답에 태훈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곡의 이름은 유나의 기억이네. 태훈은 피아노 쪽으로 다가왔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썼던 곡이지. 유나요? 민수가 되묻자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내 어머니 이름이네. 순간 피아노 위에 놓인 민수의 손이 굳었다. 숨이 막힐 만큼의 정적이 흘렀다. 태훈의 눈빛은 고통과 후회의 그림자로 가득했다. 그때 난 젊었고 미쳤지. 그녀를 사랑했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어. 민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지금까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태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에 민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장난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 어머니가 떠날 때 내 손에 이 곡의 악보를 쥐어줬지. 그리고 말했네. 당신이 이 곡을 다시 들을 날이 오면 그 아이가 우리 아이라는 신호일 거예요. 태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켜야 했으니까. 회사, 명예, 그리고 너.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건반 위에 손이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왜 그렇게 저를 이상하게 보셨는지. 태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수가 떠나고 난 후 태훈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손끝으로 건반을 어루만지며 그가 젊은 시절 직접 쓴 악보를 떠올렸다. 유나의 기억. 그 이름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다.
며칠 후 호텔 로비는 이상할 만큼 술렁였다. 인터넷 기사 한 줄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것이다. 재벌 회장 숨겨진 아들 존재 논란 20년 전 스캔들 재조명. 한민수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췄다. 휴대폰 화면 속 기사에는 자신과 태훈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다.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새어나간 걸까? 순식간에 호텔 벨보이 출신 회장의 사생아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직원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봐, 그 애잖아. 회장님 아들이래. 아무리 그래도 저런 출신이면 어쩌려고. 속삭임이 칼날처럼 민수의 귀를 베었다. 그날 오후 태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명이 눈부시게 켜진 가운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제 개인사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터졌다. 그 아이는 저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석이 술렁였다. 하지만 그는 제 욕심이 아닌 한 여인의 희생으로 남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잠시 끊겼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자들이 쏟아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왜 숨겼습니까? 회장직 승계와 관련이 있습니까? 태훈은 침묵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악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어머니가 남긴 곡이에요. 당신이 만든 게 아니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태훈이 일어섰다. 그 곡은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그녀가 가사를, 내가 선율을 썼지. 그게 우리의 추억이었다. 민수의 손이 악보를 구겼다. 그 추억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혼자였어요. 태훈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래, 알고 있다. 그래서 널 다시 만나는 게 두려웠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두 사람의 눈물이 빗속에서 마주쳤다. 잠시 후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수는 태훈의 어깨를 밀치며 자리를 떠났다.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도시의 불빛은 차갑고 멀었다. 그날 밤 회사 주가는 폭락했다. 이사회에서는 회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태훈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수의 숙소를 찾았다. 민수야, 미안하다. 나도 인간이었어.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버렸다. 민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없어요. 그 한마디에 태훈의 어깨가 무너졌다. 그가 돌아선 뒤 민수는 피아노 앞으로 갔다. 손끝으로 건반을 누르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용서란 건 미움을 끝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구하는 거야. 그는 눈을 감고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졌다. 그 선율은 아픔이었고 동시에 회복이었다. 태훈은 기자회견 이후 종적을 감췄다.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그의 흔적은 빠르게 지워졌다. 뉴스에서는 사생활 스캔들로 인한 회장 사임이라며 떠들어댔지만 민수의 마음속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공허함이 남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우편함에 낡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보낸 사람은 없었다. 단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하나. 아들에게. 민수는 손끝이 떨렸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악보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다. 악보 위에는 제목도 없었다. 단지 언피니슈트 피스라는 메모와 군데군데 흐릿해진 음표들이 적혀 있었다. 민수야, 나는 결국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저 사랑을 두려워했고 책임을 외면했다. 하지만 내가 연주하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편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 있었다. 이 곡은 내 어머니와 함께 만들다 멈춘 선율이야. 내가 완성해 주길 바란다. 그게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음악이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동안 증오와 분노로만 채워졌던 그의 마음 속에서 낯선 감정이 밀려왔다. 연민, 그리고 그리움. 그날 밤 그는 호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용한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손끝이 건반 위에 닿자 차가운 공기가 따뜻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선율, 그리고 아버지가 완성하지 못한 악보가 하나의 곡으로 이어졌다. 서서히 음이 쌓여갔다. 낮은 시음이 바닥을 울리고 고요한 지음이 그 위를 감쌌다. 그 선율은 슬프고도 아름다웠다. 마치 용서의 소리 같았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겠네요, 아버지. 연주가 끝나자 민수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 순간 어머니의 미소와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며칠 후 해외 언론은 짧은 기사를 보도했다. 전 대기업 회장 스위스 병원에서 조용히 별세. 민수는 그 소식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편지 속 악보를 꼭 끌어안았다. 그날 밤 그는 작은 공연장에서 피아노를 연주했다. 관객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한 청년이 잔잔히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버지의 회한,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아들의 용서가 모두 담겨 있었다. 곡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누군가가 조용히 박수를 쳤고 이내 공연장은 뜨거운 울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민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였다. 언피니슈트 피스. 이제 그는 그 곡을 완성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예술의전당. 오늘은 청년 피아니스트 강민수 28세의 첫 단독 리사이틀이 열리는 날이었다. 공연장은 이미 매진이었다. 관객석에는 음악평론가, 기자, 그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무대 위에 걸린 프로그램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피니슈트 피스 포 마이 파더. 민수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다.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객석은 숨을 죽였다. 그는 잠시 피아노 앞에 앉아 눈을 감았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호텔 벨보이도 회장의 숨겨진 아들도 아니었다. 그저 음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한 사람의 연주자였다. 첫 음이 울렸다. 낮은 음이 마치 심장의 박동처럼 울려 퍼졌다. 그 위에 얹힌 부드러운 선율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았고 중반부로 갈수록 격렬해진 리듬은 아버지와의 갈등, 미움 그리고 용서의 감정을 모두 품고 있었다. 마지막 구절에 다다랐을 때 민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 있던 마지막 한마디를 떠올렸다. 음악은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야.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조용히 마지막 음을 눌렀다. 홀 안이 고요했다. 몇 초의 정적이 흐른 후 누군가의 울음 섞인 박수가 터졌다. 이내 모든 관객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민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선 화해의 선언이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완성됐네요, 아버지. 공연이 끝난 뒤 백스테이지로 돌아온 민수는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흑백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태훈과 민수의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옆에는 단정하게 접힌 악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맨 아래에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To my son. 너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서 고맙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이제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짊어진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걷는 음악가였다. 그는 조용히 악보를 가방에 넣고 공연장을 나섰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산을 펴지 않고 걸어가며 그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이야기를 시작할 때야.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가 마치 그를 배웅하는 듯 따라왔다. 그 선율은 완성된 곡의 마지막 테마였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끝내 희망으로 번져갔다. 며칠 뒤 뉴욕 타임즈 문화면에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한국의 무명 피아니스트, 아버지의 미완성곡을 완성하며 세계를 울리다. 민수는 그 기사를 보고도 미소만 지었다. 이제 세상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 그가 사랑으로 음악을 완성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창밖으로 별빛이 스며들고 방 안에는 부드러운 선율이 울려 퍼졌다. 그는 마지막 음을 누르며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피아노 건반 위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완전한 치유의 증거였다.